제가 권미원의 글을 끝내면서 이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권미원 글을 다른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는 제 스스로 이 책을 알지 못해서 소개를 못했거든요. 아끼고 사랑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 기뻐하는 게 얼굴에 느껴지시죠? 너무 좋아. 자, 이 책은 뒤러와 미켈란젤로라는 글이고요. 르네상스 미술을 전공한 신준형이라는 한국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앞에 호미바바 글을 읽고, 호미바바는 현대의 탈식민주의 학자예요. 그리고 장소 특정적 동시대 미술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웬 르네상스? 네, 이렇게 되죠. 저도 사실 미술 전공을 현대 쪽을 하다 보니까 르네상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학부 때는 모든 미술사를 다 들어야만 하는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막 방가사요상 이런 걸로 중간고사 보고 막 석굴암에 있는 불상 다 외우고 이런 것도 했지만 이미 10년 이상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미술 전공이면 모든 걸 다 알 줄 알고 꼭 유럽 여행 가면 루브르 가서 뭘 볼까 이런 거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야. 난 루브르 전공이 아니고 굳이 내가 잘 아는 건 뽕피두 미술관이라고 좀 현대 미술관 가야 있지. 나 거기 가면 아무것도 몰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저도 옛날 거 점점 안 하게 돼요. 사는 거 바쁘고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쁘니까 옛날 걸 점점 덜 보게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신준영 선생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르네상스 전공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현대 미술 하면서 현대 미술은 솔직히 현대 철학이랑 다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사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오늘날에 발생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1600년대의 미술을 다시 보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책을 읽다 감동해서 저자 얼굴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지기까지는 안 하는데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했습니다. 보니까 얼굴은 제가 예상한 거랑 완전 다르게 소도둑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저에게 큰 감동을 줬던 게 옛날 미술을 자기의 소재로 삼고는 있지만 문제의식, 보는 시각 자체가 정말 한국 사람 아니면은 한국을 사는 요즘의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찝어낼 수 없는 문제의식을 보여줘 가지고 '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태도로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탈식민주의를 얘기하다 보면은 탈 동시대 미술에서 탈식민주의 하면 다들 뭐 그 런던의 흑인이면서 아프리카 출신 작가가 아프리카 코끼리 똥을 이렇게 재료로 사용해서 현대 미술하고 이런 거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유색인종들이 백인한테 차별당했다고 그러는 거 뭐 제3 세계가 1 세계보다 못 산다고 그러는 거 이렇게 편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식민주의라는 문제 의식이 생겨서 우리가 이걸 공론화한 거는 현재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옛날부터 꾸준히 있었다는 너무 당연한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왕따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뭐라고 부르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현상이 심해지고 그거에 대해 말을 많이 하려다 보니 왕따라는 단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탈식민주의적인 인식 자체는 1600년대에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빨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켈란젤로하고 듀러가 누군지는 아세요? 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교황의 부름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우리가 바티칸 가면은 맨날 보게 되는 그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이미 자기 생전에 예술의 가장 중심부에서 태어나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많은 후원을 받아가면서 물론 고충은 있었겠지만 작업했던 그런 작가고요. 알브레이트 듀러 같은 경우는 독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으로서는 변방이에요. 아직 문화가 그렇게 융성하지 못하고 경제도 아직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지방에서 또 재능을 엄청나게 가지고 태어나서 어
미켈란젤로는 되게 못생겨 가지고 자기 못생겼다는 거에 대한 일기 글도 막 많이 나와요. 뒤로는 자기 잘났고 이래 가지고 정말 자기 귀족처럼 거만하게 자화상도 그렸고 동파나 좋은 거 많고 막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뒤러에 대해서 빠르게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뒤러와 미켈란젤로 책 보시면은 너무 재밌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볼게요. 160쪽인데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뒤러는 복제 유포의 힘을 가진 판화라는 미디엄에 주력했고, 이건 오늘 매체 특정성과 연결이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청년으로 노렌초 대 메디치를 묘사해 주문자가 죽은 뒤에도 몇백 년 더 살아남을 초상 조각을 만들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요. 세계의 수도이자 중심부에 살았던 미켈란젤로는, 그러니까 인상파 시기의 파리 혹은 뉴욕 추상표현주의 시기의 뉴욕처럼 전 세계의 문화가 한 곳으로 응축되는 가장 핫한 곳, 그곳에 살았던 1600년 기준 로마입니다. 네. 그곳의 중심부에 살았던 미켈란젤로는 후대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보고 기억할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유럽의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든 말든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중부 독일의 프랑켄 지방에서 활동했던 뒤러는 자신의 이름이 게르만의 땅을 넘어서 지중해로 또 북부 네덜란드로 한없이 뻗어나가길 원했고, 결국 판화와 복제를 통해 그의 모티브들은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전해졌다. 자, 자기가 너무 문화적으로 중심지에 사는 사람은 여기가 공간적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황님이 이곳을 잘 지키고 영원히 발전시킬 거기 때문에 나는 후손들에게 뭘 남길지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저 미개한 저 멀리에 있는 나라들에 내 이름이 퍼져나가는 건 관심이 아니에요. 500년 뒤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방에 살았던 뒤러는 어떠냐? 그 사람은 오늘 당장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 확신도 없어. 네, 아직 그런 레벨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일단 오늘을 살면서 500km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기서 시간축 그리고 공간축에 대한 야망이 느껴집니다. 둘 다 야망이 어마어마한 작가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공간에 대한 야망 없고 시간적으로 길이길이 내 후세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후세는 일단 모르겠고 멀리 더 멀리,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루는 재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년 만년 영원히 있어야 되니까 무거운 돌, 대리석 조각을 택하겠죠. 그리고 천장에다 벽화를 그려요. 왜냐, 이곳은 영원히 남을 거니까. 네.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문화재는 보호하잖아요. 그건 더 후기에 생긴 개념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500년 뒤에 자손들도 볼 거니까.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직접 만든 작품들을 지금도 거기 가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을 노린다면은 이 사람은 멀리 퍼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동 불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걸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관광을 와서 볼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뒤러가 뭐 좀 그려놨다고 독일 시골 깡촌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복사가 막 돼서 복제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려야 돼. 이게 가볍고 복제가 쉽고,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어. 뒤러의 사인 되게 유명해요. 알브레이트 뒤러라서 A자 안에다 D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뒤러 동파나 이런 거 보면 끝에 정말 강박적으로 사인이 진짜 탁탁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멀리 가길 바라니까 매체도 판화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누가 더 훌륭합니까 하면 겨룰 수가 없어요. 네, 전혀 다른
같이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의 축, 공간의 축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의 각자의 야망은 그저 단순한 개성이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생겨난 결과가 아닐까요? 네. 오늘 할 텍스트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위상학, 토폴로지라는 개념도 이런 것과 약간 연결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주차에 테리 스미스 글 읽을 때 동시대라는 개념을 잡으면서 동시대라고 일상적인 용어처럼 이거 단순한 시간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대 미술에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시간과 공간이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아 그래, 그래.' 하고 넘어오셨을 거예요. 한 주차, 한 주차 이렇게 수업이 더해지면서 다른 설명을 추가로 들으시면서 '아 그게 어느 정도까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에 대해서 스스로 보충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텍스트 봐볼 텐데요. 오늘 글은 지난주 글에 비하면 아주 짧죠. 네. 아, 신나라. 자, 그러면 이 짧은 글도 심지어 조그만 단락으로 나눠줬어요. 굵은 글씨만 먼저 살펴보면은 141쪽에 매체 특정성의 맥락 이랬고요. 144쪽 되면은 1989년 무렵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146쪽 보면은 매체 역사회상이고 이제 좀만 더 넘기면은 150쪽에 마지막으로 열린 결말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소제목만 보더라도 1989년 무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첫 시간부터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데 좀 빨리 잡는 사람들은 68년, 69년 정도를 동시대 미술 시작으로 보고 좀 뒤를 잡는 사람들은 89년 정도를 생각해요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이 그 60년대 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이 89년이나 90년대 초에 대한 이야기인 거 눈치채셨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동시대 미술이라는 게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주제가 매체 특정성인데 일단 글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매체 특정성이 도대체 뭐냐 개념은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매체 뭐예요? 편안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미술을 보는데 아까 뒤로 미켈란젤로 시간, 공간 막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날의 미술,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미술을 분류를 좀 하자. 핸드폰도 가끔 사진 꽉 차면 외장 하드로 좀 옮겨줘야 되듯이 오늘날의 미술을 하루에 다 씹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국립현대에서 한국 미술 이래 가지고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광장도 파트 1, 2, 3 있어서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별 말고 2020년의 미술을 통째로 다 하는데 전시를 하거나 혹은 책을 만들거나 출판물 만들거나 하는데 한꺼번에 다 우르르 할 수는 없으니까 1, 2, 3, 4부로 좀 나눠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주 쉬운 기준 하나가 이 매체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매체로 나누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미 사라진 개념 같기도 하면서도 많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우리 상명대학교는 조형예술학부로 다 통합을 해버렸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미술대학 중에 무슨 회화과, 판학과, 도예과 이런 식으로 막 과가 나눠져 있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이 나눔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작품의 내용적 기준인가요? 전혀 아니죠. 네, 다루는 매체 기준이에요. 넌 페인팅을 할 거니? 아니면 흙을 만질 거니? 목조형, 나무를 만질 거니? 심지어 이런 매체를 가지고 그걸 나누어 놓았죠. 옛날에는 이 매체를 따라 나눈 것 자체가 직업 이름이기도 했죠. 화가가 있고 도공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매체를 따라 나누는 기준은 상당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가가지고 최근 몇 년간의 소장품을 전시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소장품을 사들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소장품을 샀습니다 하는 전시를 국립은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사들인 소장품이 200점입니다 하고 전시를 할 때 보면은 회화가 몇십 점이었고요. 조각이 몇십 점, 사진은 몇 개, 영상이 몇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체별로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매체별 매집 개수나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하나로 몰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살 때 너무 회화만 사 줘도 안 되고 너무 조각만 사 줘도 안 되고 골고루 사 줘야 될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나눔 분류의 기준을 매체로 잡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 크게 불만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시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한국의 회화전 하고 일부가 지나가고 한국의 사진전 하고 2부가 지나가고 네. 누군가가 전시를 했는데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비록 대학교 3-4 학년밖에 안 되지만 '아 좀 구리지 않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전시는 최소한 약간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좀 더 현대미술스럽고 동시대 미술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020 년에 한국의 미술에 대해서 책을 출판한다고 할 때 회화편, 조각편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이 책이 무슨 80 년대 만든 책인가?' 이렇게 되고 오히려 주제로 접근하는 우리가 저번에 테마 현대미술 노트나 뭐 그 키워드 잡는 것처럼 뭐 차라리 챕터 1이 정체성, 챕터 2 정보 뭐 이렇게 챕터 3 참여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호소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를 했을 때 뭐 도시에 대한 전시를 잡았다. 거대 도시 뭐 이런 전시 주제를 잡았다. 그래서 요즘에 이 도시화된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 이런 전시를 잡았다 만약에 주제로 한다면 가서 봤더니 도시에 대하여 그린 그림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찍은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만든 설치 미술도 있을 수 있고 영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우르르 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모여 있는 거가 더 익숙하지 이거를 딱 갔는데 전시장에 갔는데 회화밖에 없어. 그러면 '어이씨 이거 뭐지? 회화 요즘 회화과 절전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술이라는 뭔가를 볼 때 이것은 아까 말한 시간, 공간 축처럼 축이에요. 매체라는 축으로 나눠서 볼 것인지 주제라는 축으로 나눠서 볼 것인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매체 특정적이다 이 말은 이 매체축 이거 자체가 하나의 특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로 잡고 이제 글을 읽어 가시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호의적이고 어느 정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옳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